노유진의 정치 카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해졌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정당이 바뀌어도 정치하면 다 별 수 없구나 생각했는데 선거제도 바꿉시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88님이요. 지난 방송 듣고 올려주신 소감입니다. 또 알고 보니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짬짬이란 불합리한 선거제도였군요. 심상정 의원의 교육지책 끝에 나온 의원수 늘리기 제안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선거제도가 남겨온 엄청난 피해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 섞인 전망도 하게 되네요. 힘내세요님이 올려주신 소감입니다. 지난 방송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요. 팟빵,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처럼 방송 내용에 대한 공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심상정 의원께 들은 얘기인데요.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수 늘리자 이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이 방송 나간 다음에 언론들이 자기를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지나치게 주관적인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 방송을 방송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처음에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의원수 늘리자 이러면. 그러니까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숫자를 늘리자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좀 늘릴 필요가 분명히 있긴 있는. 아니 이제 꼴 보기 싫음 총량을 유지하면서 늘리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 예. 그리고 오늘 네덜란드 해외 출장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노회찬 선생님. 예. 어떠셨어요?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유럽 아직 춥죠? 예. 오히려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위도가 50도, 55도 막 이렇게 되니까. 예. 네덜란드에서 뭐 하셨어요? 예, 네덜란드에서는 강연 2개를 했고요. 예. 교민 강연하고 또 에라스무스 대학원에서 강연을 또 외국인 반, 한국 사람 30%, 그리고 한국말을 배운 외국인 또 20%. 네덜란드 말로 하셨어요? 아니요, 영어로 했고 통역했습니다. 그 대통령도 나가면 다 현지어로 하던데 우리가 본받아서 영어로 하셨어요? 강연? 해야지. 아니요, 영어 통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예. 네덜란드 사람들 영어, 독일어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네덜란드. 아니 그래도 우리가 배운 사람은 대통령이 중국 가면 프랑스까지. 중국어로 하고 미국 가면 영어로 하고 이런 나라의 백성인데 좋은 건 따라 배워야지. 네덜란드 가면 네덜란드로 해야지 외교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말 못하는 나라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구나. 예, 북한 말도 모르고 이제 러시아 말도 모르고 하니까. 근데 좋았고요. 그다음에 사회당 방문했고요. 사회당 사무총장을 만나가지고 점심까지 대접받으면서 긴 시간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에 해당되는 SER이라고 사회경제위원회. 거기도 이제 방문했는데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관광은 좀 하셨나요? 예, 골프장은 안 가시고? 골프장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가시고. 예, 근데 아니 홍준표 도지사가 왔다면 제가 있는지 가보려고 했는데. 같이 라운딩이라도 했을 텐데. 근데 제가 벨기에 겐트 가봤습니다. 겐트. 그리고 제가 보고를 드릴 게 애셔 뮤지엄. 예. 우리 미학 오디세이에 나오는 진중권 교수의 제가 그 책 한 2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때 봤던 그 그림 특이한 그림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도. 나도 아직 못 가봤는데. 못 가보고 글 쓰셨어요. 예, 그때는 그럼 미학 오디세이 개정판은 제가 써야 돼. 근데 하여튼 제가 그 미술관에 머무는 몇 시간 동안 우리 진중권 교수님 생각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당직자들을 위해서는 초콜릿을 사오셨는데 정작 동료 진행자들을 위해서는 선물이 없어요. 맨날 보는 사이에 뭔 선물. 초콜릿 드시면 이빨이 좀 안 좋으시고. 치즈도 있는데 거기. 노 대표님 나가 계신 동안 우리는 생각해봤어. 예약 판매 이벤트 사인본 증정 때문에 우리 가서 400건씩 했나? 450건씩 했어요. 이제 오늘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진중권 선생도 신간이 또 나와요. 뭐더라 제목이? 예술가의 비밀. 예술가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인터뷰했던 것들 모았어요. 창비에서 팟캐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순수 예술하는 분들 주로 뽑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파리를 거쳐서 갔습니다. 근데 파리에 갔을 때 어떤 분이 트위터 쪽지로 노유진 이제 정치 카페 잘 듣는 사람인데 애청자인데 만나고 싶다 해서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잠깐 만났어요. 그 간첩들이 접선하는 자리. 그 피라미드 옛날 동백님 사건 때 이럴 때 다 그런 데서 아이엔페이인가?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그 한국에서 유학가 있는 분인데 그 샤를리 앱도 그 사건 나고 그 처음 발간된 샤를리 앱도 그거 잡지. 그 뭐 많이들 발간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귀했다 그러더라고. 그걸 갖다가 한부 선물로 갖고 와서 주면서 노유진 카페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도 그 건강하시라고 지금 안부 말씀 지금 갖고 오시지 지금 구경 좀 하게. 예, 다음에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 갔을 때도 그 벨기에에서도 이렇게 그 뭐 강연 들어온 교민도 있고 그랬는데 벨기에 네덜란드에 꼭 노유진 그 정치 카페가 와서 공연을 한번 해달라고. 우리 몸값이 비싼데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벨기에요. 그 조그만 나라인데. 그래서 차라리 벨기에로 오면은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네덜란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기차로. 벨기에 와플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저는 벨기에 이제 한 몇 번 가봤는데 어떻게 갔냐면 베를린에서 파리 가는데 버스 타고 갔거든요. 13시간. 근데 그게 딱 한 번도 안 쓰고 딱 한 번 쓰는데 그 중간에 사람들 집 내려주느라고 한 번 서요. 5분. 그때 이제 내려가지고 벨기에 땅에 내려가지고 담배를 피고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땅을 밟아보셨군요. 땅만 밟아보고. 벨기에는 대체로 어딜 가면서 지나치는 곳이. 그럼 뭐 진짜로 제대로 된 데를 가보질 못해가지고 한번 저도 가봤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노유진이 함께 쓴 생각해봤어 출간일입니다. 힘들었죠? 지난번에. 생각해봤어? 근데 그것도 해야 되고 저도 또 신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해야 돼가지고 지금 팔이 병나게 생겼어. 저도 제 신간 1,500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굳은 살이 400보 때문에 얼마 걸렸어요 시간? 진 교수는 뭐 한 1시간도 안 하고 다 해치고 가던데.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저는 이름만 쓰는데 무슨 말을 또 써요.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는 고생되라고 요건 또 내가 먹어. 고생 덜 했으니까 이걸 먹어야지. 아니 고생은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동네 그러면 유시민이라고 이름만 쓰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원래는. 근데 뭐 또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나만 2시간 반 했어. 그런 경우죠.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봄을 독서의 계절로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많다니까요. 나가지 말고 집에서 책을 읽으세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요. 4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시민의 30년 베스트셀러 영업기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어떻게 원하는 대로 글을 쓸 수 있을까? 자소서부터 기업의 인문학 논술시험, 칼럼, 에세이까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글을 어떻게 쓸까? 유시민의 30년 베스트셀러 영업기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생각의 길.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 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착한 콜 화한은 69,000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오늘 2015년 3월 23일입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지난주에 현 정부가 그때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와 더불어서 시작한 부정부패와의 전쟁 그거 다뤘었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좀 몇 가지 더 나온 일들이 있고 해서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오늘도 그 한 꼭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상황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고요. 이 보도량이 많고 하도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 좀 헷갈리실 텐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사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린 다음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방산 비리에 대한 수사,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수사가 한쪽으로 진행 중이고, 요거는 이제 정부 합동수사단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기업 비자금 수사가 또 다른 한편에서 특수부에서 이제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진행하는 게 또 하나 진행 중입니다. 양쪽으로 몇 가지 이 진전된 사실들이 있는데, 우선 방산 비리 쪽을 보면 방위사업 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진 게 작년 11월이에요. 이제 한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이 100일 동안 정부 합동수사단에서 밝혀낸 비리 규모가요. 한 2천억 원 됩니다. 1981억 원 규모고요. 그동안에 기소한 사람이 23명. 최근에 별이 8개인가 10개인가? 별이 20개입니다. 별이 20개입니까? 예. 전직 뭐 하여튼 현직 다 포함해서 장성이 5명이 이거 합쳐서 별이 20개쯤 돼요. 우선 해군 참모총장 2사람, 정옥건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그다음에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보면 해군사관학교 동문조직이 거의 통째로 연루되다시피 한 정황. 이게 전현직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체 또는 중개업체 이런 데 근무하는 전관 이렇게 포함해서 대부분 동문조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도를 다 보셨을 거고요. 이 정옥건 전 해군 참모총장은 이미 STX조선에서 그 뇌물 받은 것 때문에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통영한 비리와 관련돼서도 또 뭐가 있다고 해서 추가 수사를 한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게 그 해군 비리 합동 수사단이 아니잖아요. 방위산업 비리 합동 왜 해군만 건드리냐고. 수사단인데 지금 1981억 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을 했는데 비리를 이게 군별로 나눠 보면요. 해군이 1,700억 원이에요. 약 1980억 중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의 90% 이상 90% 정도 되나요? 공군이 240억 원 정도 되고요. 공군이 사실 장비는 더 많이 쓰죠. 비싼 장비는. 국방비 절반을 넘게 육군이 쓰는데 육군은 13억 원이에요. 되게 작네요. 예.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해군만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군은 그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그 국방부에서는 육군이 꽉 잡고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만 무늬만 방위사업 비리 정부 합동수사단이고 실제로는 해군 쪽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그냥 다른 특히 육군 쪽은 그냥 이걸로 면피하고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이상해요. 육군은 깨끗하고 해군만 썩었나? 이게 가능해요? 하여튼 그렇고요. 기업 비자금 수사 쪽으로도 몇 가지 일주일 동안 새로운 게 나왔는데 오늘 포스코가 제1차 타격 목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해외에서 이제 베트남 법인에서 비자금 조성된 거에 이어서 국내 계열사에서도 비자금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위산업 비리는 이미 사람이 구속이 되어서 뭐 기소가 되고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 반면 기업 비자금 수사는 이게 아직 수사 단계거든요. 근데 이게 뭐 중계방송 하듯이 지금 보도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뭐라 그러죠 이게 언론을 활용한 검찰 빨대를 이용한 흘리기 이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불법 행위들인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정준양 전 이제 포스코 회장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회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연임을 하고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는데 밀려났는데
이 사람이 박영준 전 이제 지경부 차관하고도 가깝고 이상득 씨하고도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사하는 걸 보니까 베트남 법인장을 체포를 했고요. 비자금 조성 관련해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었다까지도 지금 이제 확인된 것처럼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개인에 대한 조사는 주로 기업 인수합병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정준양 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한 5년, 6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원래 포스코 계열사가 30개 정도였는데 이게 70개로 늘었어요. 인수합병은 한 40개 정도 한 거죠.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된 거는 성진지오텍이라는 회사 인수합병 건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그 이명박 대통령 직접 겨냥한 건 아니고 그 주변 인물들과 연결되는 쪽을 타격하는 것 같다. 노 대표님 안 계실 때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이 성진지오텍은 중견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아니고. 근데 해수 담수화 시설 만드는 거하고 해상 풍력 발전 이런 거를 하는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걸 인수합병하면서 이 성진지오텍 오너가 전정도라는 사람인데요. 전정도 회장. 이 사람 개인 주식을 430만 주를 인수를 했는데 시중 거래 가격의 2배를 주고 인수를 했어요.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경영권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여기서 한 이게 한 400억 원 정도 이렇게 300억 원 이상 이익을 안겨줬다 이런 거예요. 이 회장한테. 이제 같은 시기에 미래에셋에서 하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던 이 성진지오텍 주식도 749만 주를 인수를 했는데요. 포스코가. 여기는 11,000원을 줬어요. 근데 전정도 회장의 개인 주식 430만 주는 16,300원을 줬어요. 똑같은 주식인데 5,000원을 더 준 거죠. 예, 같은 시기에 하면서 5,000원을 더 준 거예요.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보상이라면 미래에셋 사모펀드가 2배나 많거든요, 주식이. 여기를 더 줘야지 왜 이쪽을 더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혹이 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300억 원 정도 이익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진지오텍을 매입하고 나서도 인수합병하고 나서도 또 경영자로 전정도 씨를 또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정도 씨는 자기 회사를 팔고 그것도 막 시중가격 2배에 팔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받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경영권은 계속 행사를 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은행도 여기 같이 말려들었는데요. 산업은행이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어서 이 회사에 대한 이거를 9,600원에 전정도 회장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 이 포스코 인수합병 직전에 이제 포스코가 인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주가가 막 오를 때였어요. 이때 이제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으면 이게 돈이 되는 건데 산업은행이 이거를 이 포스코 인수합병 일주일 전에 전정도 회장한테 매각해 버렸습니다. 9,62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것도 한 11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산업은행이 포기하고 전정도 씨한테 제공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봤더니 울산 출신이고요. 울산에서 마장발 기업인으로 통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고요. 역시나 그 2008년 11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남미 순방할 때 이때처럼 대기업 사람이 따라가거나 중소기업 협동조항회 임원들이 따라가거나 이러는 건데 이 사람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CEO라는 자격으로 이례적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박영준 차관, 이상득 의원과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뭐 우리 확인할 수는 없고 이게 있으니까 대통령 순방에 그 특별기에 탑승을 하지 안 그러고 하겠어요? 특별한 관계니까.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포스코 인수합병 중에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데들도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을 하면서 사실상 포스코의 돈을 그 인수합병 대상이 된 기업의 소유자 오너한테 그냥 퍼준 이런 인수합병 사례가 많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이 사람은 17대 때인가요?
국회의원이었죠, 그죠? 예, 18대 때. 같은 정무위원회 있었어요. 아, 예, 17대 때구나. 예. 아니요, 19대 때. 19대 때. 최근에 이제 옷을 벗었죠. 아, 그렇구나. 예. 이 사람은 지금 참 재밌게 됐는데 이 경남기업이라는 데가 사실 해외 자원 투자를 하는 데가 아닌데 막 사방에 자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제 광물공사, 광업공사 이런 쪽에서 융자금을 받았어요. 이게 성공불융자라는 건데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뭐 모르시죠? 성공불융자가 뭔지. 성공하면 갚는 거예요? 예. 성공 못하면 안 갚아도 돼요.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어떤 개별 경제 주체들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것이 위험이 동반되는 경제 행위일 경우에 정부가 영자를 해주고 사업이 아주 망해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면 좀 높은 이자율로 갚는 거고. 이게 이제 보통 보면 그 학자금 융자 같은데 이걸 쓰는 나라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돈 많이 번다. 이러면 좀 높은 이자율을 적용을 하고 못 번다 그러면 못 번다 그러면 이제 낮은 이자율을 적용을 하고 아예 이제 실업자가 돼갖고 뭐 국가에 의존해서 산다 이러면 탕감하는 거고 이런 제도를 하는 나라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귀가 번쩍 뜨 있는. 근데 이 경남 기업이 몇백억 원을 성공불융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 망했어요. 그거 안 갚았어요. 탕감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부터 해외 자원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인마이 포켓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먹었다는 사기를 얘기죠. 친 거예요. 편취한 거예요. 국가 돈을 사기쳐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완종 씨가 곧바로 경영권 포기 선언을 했고요. 이게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는데 하여튼 여기도 전에 청와대에 계시던 분하고 가깝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난주에 다뤘던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이 공군 전자전 장비 가격 부풀려서 뭐 500억 떼먹었다 이거 있잖아요. 그 폴라리스 그 계열사 폴라리스 일광 폴라리스 때문에 연예인들 얘기도 했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나왔어요. 이 사람 뭐가 좀 잘 안 나오는지 학교법인도 있거든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갖고 있는데 여기를 좀 털고 있어요. 학교법인 털어가지고 지금 이 교비 횡령한 거 이것까지 찾아내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나오는 모양이네. 예, 뭔가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막 나왔던 거와 달리 확실하게 법적으로 엮어넣을 것이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두 가지 쟁점이에요. 첫째는 이 부정부패와의 전쟁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의 이 기획의 목표가 뭐든 간에 정책 목표가 뭐든 간에 일단 그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먹었는지. 네, 첫 번째는 이제 공직부패가 있고요. 공무원들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패한 거. 한편은 또 민간부패가 있어요. 그 공직부패하고 연계되어서 평소에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부패상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부패의 양상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부정부패와의 전쟁 국무총리 담화문으로 시작된 이것이 종착점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공직부패와 민간부패의 양상과 정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줘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공직부패에 관한 건데요. 이게 이제 공직부패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 이게 이제 공직부패죠. 근데 이제 이게 떡 만지다 보면 떡고물 묻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오랜 그런 문화적 전통 또는 인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자원외교 비리라든가 방산 비리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은 네. 이제 이 정치 자금을 조성하거나 거액의 정치 자금을 조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제적 이득이 이제 막대한 그런 차관들을 갖다 들여오는 그런 네. 과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면서 중간에서 뭐 코미션 먹듯이 네. 좀 떼먹는 걸 가지고 떡 만지다가 보면은 손에 떡고물도 묻는 거 아니냐. 그 유신 때 이후락 씨가 한 발언으로 유명한데 손에 묻은 떡고물 내가 좀 먹은 거 큰 죄냐 이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떡고물이 아니고 떡 만들다가 떡을 그냥 베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떡을 잘라 먹은 떡을 거죠. 잘라 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라 강도도 이런 나라 강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분들 그 떡 만질 때 절 부르세요. 제가 대신 먹어줄게. 대신 만져드릴 테니까. 나도 좀 만져보자 떡 좀.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 특히 방산 비리는 떡고물을 먹은 게 아니고요. 그럼 떡을 통째로 먹은 거거든요. 네. 이게 더구나 참모총장 이렇게 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갔지? 좀 해군 참모총장까지? 별 3개, 4개씩 달고, 그렇게 해군의 최고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줄줄이 전임자, 후임자가 다 구속이 됐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만이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부패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이제까지 뭐 전임자들이 해온 뭐 것만큼 또는 해온 것처럼 했을 뿐인데 걸린 거다. 어떤 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그 린다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찌 보면은 이 특히나 이제 무기는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고 그런 다국적 기업 등 이제 크대한 이제 군산 이제 복합체에 이제 로비스트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비스트들이 로비할 것은 뭐 100%라고 본다면은 이 로비로부터 어찌 보면은 이런 이제 부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감시, 예, 그런 걸 또 이렇게 규제하는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런 속에서 사실은 뭐 뇌물 앞에 노출됐을 때 견딜 장사가 누가 있겠어요. 못 견디나요? 네. 저는 뭐 예외적인 사람은 몰라도 예외적인 사람 여기 있잖아. 근데 저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제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앉으면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누구든 이제 연루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시스템도 저는 좀 연루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으로 과연 끝났겠는가? 예. 해군 참모총장이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나 또 그 더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이와 무관한 것인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STX 조선에서 뇌물 받은 것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통영함 관련 비리로 또 이제 소환 예정이에요. 통영함 아시죠? 이제 천안함 사건 나고 나서 뭐 해난 구조하는 선박이라고 했는데 음파 탐지기를 어군 탐지기 어군 탐지기 2억 원짜리를 40매덕을 주고 산 거 이제 이 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에 있었어요. 방위사업청 방사청에 실무자로 실무 책임자로. 그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정옥근 총장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원래 이 방위사업청을 따로 떼낸 거는 주요 군 지휘관들이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하도 먹으니까 린다김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인계에 빠질 수도 있고 돈을 먹을 수도 있고 그 돈을 안 먹고 미인계에 안 빠진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로비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현역 해군 장성들을 군 장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제 무기 구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때 이 물건을 샀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해군 참모총장 정옥근 총장을 들먹이면서 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또 그 무기를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방위사업청을 독립시켰던 그 근본 취지를 완전히 부정해버린 시스템 작동 오류 이런 거는 나타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패한 공직자, 부패한 군인이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랬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노회찬 대표님은 들은 얘기가 좀 있으실 거고 우리 진중권 선생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부패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애국심도 있고 또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거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결국은 해군의 맨 꼭대기까지 간 상태에서 뭐 뇌물을 먼저 요구했다든가 뭐 엉터리 장비를 뭐 20배를 주고 사서 뒷돈을 먹었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공직자의 부패, 공직 부패에 젖어드는 공직자들의 이 행위가 처음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나? 좀 들은 얘기 있으시죠? 뭐 다양한 그 경우가 사실 있기 때문에 그 일률적으로 뭐 하나의 어떤 그 길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저는 뭐 여전히 우리 군에 더 많은 분들 대다수의 어떤 그 장교들은
이 좀 청렴한 그런 군인 정신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소수의 이런 이제 일탈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건데 저희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대개 보면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속설로서 상한학교 나온 분들이 대위 때까지는 완전히 이 한 몸 바쳐서 이 조국을 위해로 꽉 차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생활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진급의 문제, 인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도 간혹 이제 드러나는 바 꼭 이제 군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또 다른 뭐 이제 공무원 세계에서 보면은 진급과 관련해 가지고 진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 로비를 하는 또는 인사 청탁을 또 그게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하면 나만 이제 빠지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조직 내부 문화로서 이제 자리 잡으면서 그러면은 진급을 하는 돈이 필요하고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뭐 집에서 뭐 물려받은 논밭 팔아서 될 건 아니고 그런 속에서 오히려 올라갈수록 그 소요되는 어떤 그 금액이 커지고 올라가려면 부패 안 할 수 없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승진하기 위해서 다 돈을 뿌려야 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올라가려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게 통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죠. 그 요새 텔레비전에 그 KBS에서 징비록이라는 드라마 하는데 혹시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거기 보면 그 이제 해군이에요. 네. 전라 좌수사 임명하는데 이제 품계를 6개를 띄어서 종육품에서 정삼품으로 올리자고 이제 유성룡 좌의정 유성룡이 건의를 해요. 선조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동인 서인이 치고받고 하다가 선조가 보류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서인 쪽에서 그런 대목이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이순신을 밑에 데리고 있었던 장수를 불러서 대사헌이 물어봐요.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이순신은 그 무능한 장교냐 아니면 강직해서 그렇게 지킨 장교냐 물어보는데 이순신은 상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뭘로 거역했냐? 그때는 이제 꾸물꾸물하다 하는 얘기가 뭐 병조 이제 지금 말하면 차관보 국방부 차관보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자기 저 소실한테서 난 딸이 있는데 첩한테서 난 그 딸을 첩으로 드리라고 이순신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싫다고 안 한 거예요. 그거를. 그 지켰어. 두 번째는 또 이제 어디 근무할 때 자기 상관이 군영 안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가지고 검은고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공용재산에 손 못 댄다고 그거 안 베준 거야.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왕창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근무평가가 나빠. 그 진급을 못 하는 거야. 좌천되고 맨날. 그래고 뭐 사품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육품으로 내려가고 막 그래요. 이순신 장군. 좌천 많이 됐어요. 봉투를 안 갖다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까칠해가지고. 그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노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근데 저는 이제 이 해군 사관학교 동문들이 이렇게 선후배로 동기로 이렇게 얽힌 그 범죄의 어떤 정황 이걸로 보면 대개 공직자들의 부패가 시작되는 지점이 내가 부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패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주 오래된 그 떡값 검사 명단에서 본 것처럼 돈 가진 사람들이 공직자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이게 있고 이걸 어떻게 못 없애기 때문에 공직사회 안에서 인사라든가 이제 보직, 진급 등등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해주지 않으면 여기 휘말려들게 돼 있어요. 돈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와서 할 때 처음부터 야 뇌물 먹어라. 그 대신 이거 해주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뭣도 없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어우 진대령 진급돼야지 별도 달아야지. 그러면 어디 함부로 손 벌리면 안 돼 군인이. 그 내가 뭐 있어. 내가 자네 친구인데 자네 도와주려면 돈밖에 더 있어. 난 가진 거 돈밖에 없는 사람인데 난 데 가서 절대 그 손 벌리거나 그러지 말고 나한테 벌려. 그렇게 하고 뭐 청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좀 주는 거야. 그냥 이거 다 남자들 세상 남자는 돈 지갑이 두둑해야 돼. 후배들한테 밥도 한 번씩 사고 이래야 되니까 내가 친구로서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죽마고 온데 뭐 이렇게 하고 주는 거예요. 그 처음엔 약간 찜찜한 마음에 받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청탁이 없어. 그러니까 쓰게 돼요.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몇 번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때 아주 가볍게 일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아무 표 안 나게 하면서도 봐줄 수 있는 거 이런 걸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안 들어줘?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해군 참모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게 2억짜리 어군 탐지기를 43억짜리 군사용 장비처럼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를 체근을 해서 할 정도면 이미 공범관계나 혹은 약점을 다 잡혀서 협박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민간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걸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이게 휘말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제 이익을 탐하면서 관계를 갖다가 활용한 것인데 이제 무기 같은 것을 도입하는 거는 그 무기 도입한 라인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아무나 뭐 무기 도입에 대한 그럼요. 어떤 그 결정권이나 이런 조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라인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집요한 로비가 사실은 들어간다고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그럼요. 것이고 위관급 때부터 예. 관리를 한다고 봐야 그렇죠. 돼요. 그 밭에 있는 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일반 이제 뭐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떤 검사든 수사 검사로서의 어떤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젠가는 활용할 것을 대비해서 이 적금 들듯이 이제 스폰서로 예. 역할을 하는 그런 한 유형이 있다면 이런 특정한 이제 예를 들면 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한 대대장급이나 보통 보면 한 연대장급 이상 됐을 때 어떤 부대 운영과 관련돼서 어떤 그 결재권을 갖다가 쥐고 있을 때 민관과 이렇게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거 아니면은 대개 보면은 이제 뭐 물품 같은 거 이제 납품 받는 쪽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요소에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는 진급을 위해서 누구나 해당되는 문제, 진급을 위해서 일단 자신이 돈을 써야 될 필요가 생기는 또 그런 걸 통해서 진급하려고 하는 어떤 일련의 어떤 그 소수의 공직자들이 이제 문제가 다 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결국에는 돈 만들 데가 없나 이렇게 보는 것도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또 업자들이 또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 시장이 있는 거거든. 마켓이. 그러니까 어제 방송 뉴스 저녁에 오늘 아침 신문에 다 났죠. 그 성매매 정부 합동 단속반에 국세청에 이어서 감사원 두 사람이 간부예요. 4급 5급이면 서기관 사무관급 아니에요. 그 행시 출신 아니라면 나이도 꽤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술집이랑 연결돼 있는 모텔이니까 한꺼번에 술집이 아니에요. 그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강남에 있는 여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한정식 집이에요. 예. 강남에 있는 이제 기와집 인테리어가 돼 있는 여정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식사가요 미니멈 10만 원짜리고 저녁에 가면 15만 원짜리 식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옆에 서빙해 주는 너는 다 가봤지. 다 가본 건 아니지만 그런 데도 가봤죠.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가봤습니다. 저는. 예. 가봤는데 저도 가봤어요. 네. 그래요? 예. 한 10만 원짜리 식사해요. 모 탤런트가 초청해서 가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그냥 밥집이지. 근데 그게 밥집과 여정, 옛날식의 여정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에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따로따로 이동해서 모텔로 이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 들었겠어요? 공무원 봉급 타가지고 저녁에 강남에 있는 여정에서 한정식으로 밥 먹고 술 먹고 그리고 아가씨들하고 2차 나가서 모텔에 가서 자고 이러면 내가 보기에는 안 나와도 1인당 50만 원은 나왔을 거야. 그러면 그 감사원 공직자들이 무슨 돈으로 그거를 하겠어요? 자기 돈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할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다 공직부패의 양상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접대 그런 식으로 2차까지 성접대까지 받고 나면 그 민원인하고 앞으로 뭐 공무상 자기 직분을 딱 지키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 아주 작은 데서 소소한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과거의 정부에서 보면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 이제 이 공직 부패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좀 대통령이 노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인사청탁하면 폐가망신하겠다고 좀 과격한 말씀을 하셨다가 또 꼬투리 잡혀서 역공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이걸 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단속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공직사회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윗물 아랫물 이론하고 좀 통한다고 봐요. 저 위에 계신 어른이 워낙 잘 말아드시니까 밑에 해군 참모총장부터 사건에서 군이나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들도 잘 말아드셨겠지 않겠어요? 불과 한 6, 7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다. 지금은 어떨까 그런 의문?
어떨까요? 과연 부정부패의 전쟁 선포를 한 이완구 총리 하의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 진행 중인 일이? 뭐 이재호 의원이 지적한 거에 따르면은 뭐 본인들이 먼저 털어야 된다. 본인들의 덩어리부터 먼저 털어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비슷하다는 또는 비슷하게 보인다는 뜻 아니겠어요? 뭐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이제 다음 정권에서 밝혀지겠지. 이제. 지금 어저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미국 방문해가지고 미국이죠. 그래서 그 동네 그 일대에서 제일 비싼 골프장 가서 부인하고 같이 라운딩 했는데 돈은 거기 업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투자 상담했다는 명분인데 골프 친 게 지금 김영란법이 유예기간이라서 아직 공표도 안 됐지만 유예기간이라서 그렇지 그냥 적용하면 그냥 걸리는 거잖아요. 신고 안 하면 부인하고 해서 곱하기 100만 원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대 문화 이런 것들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별로 못 느끼고 한 걸음 두 걸음 살짝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씩 간다는 거예요. 아 투자 상담으로 그 향을 제공받은 겁니까?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누가 투자하는 거죠? 어디다가? 경상남도에 투자하는데 경상남도가 대접받는다는 아니, 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지. 경상남도가 대접을 해야 제주가 되잖아요. 좋으시군요. 이제 훌륭한 도지사를 뽑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 의리 접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의리 접대를 받아요. 예. 재밌네. 경상남도가 무슨 돈이 있어서 경상남도가 뭔 돈이 있어서 미국에 투자를 해요. 애들 밥값도 없는 동네인데. 을 부부가 비밀리에. 그렇죠. 을리 부인까지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접대를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 시켜야 돼.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대통령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직자들이 이 방송 청취하는 분들 중에서도 공무원이 되려고 공직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작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모든 부정부패, 공직부패의 창대한 사건일지라도 그 시작은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된다는 거.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묵자흑. 가까이 있으면서 까맣게 물드는 거. 아니 근데 가까이 안 갈 수는 없어.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공직에 있으면 민원인을 만나긴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김영란법을 참 좀 늦긴 했지만 진작에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현물 접대든 아니면 현금이든 간에 상품권이든 간에 받으면 안 된다는 의식. 네, 마치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유감 있는 것처럼 비칠까봐 받는 거 이런 거까지 다 막아주는 게 김영란법이라는 거죠. 예, 그 점은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간 부패인데요. 공직자 혼자 부패하지 않아요. 돈 먹이는 민간인이 있으니까 다 부패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공직 부패가 국가 권력의 사유화, 사적 이용의 문제라면 민간 부패는 시장 권력의 사유화와 이 불법적 이용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주식회사 같은 거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제 회사 돈을 자기가 빼먹는다든가 이런 거 다 민간 부패죠. 근데 이번에 이 대기업 이 비자금 조사나 이런 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사회 전체가 부패로 지금 부패가 만연해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는 이번에 포스코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그 조사 그 내용을 보면서 포스코만 이랬을까? 그럼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특히 정경련 회원 단체, 그러니까 주로 이런 대기업 군 중에서 비자금 조성 안 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저는 떳떳하게 한번 양심선언 해봐라. 우리는 비자금 안 받는다. 조성 안 하고 있다. 저는 단 한 기업도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사실 봅니다. 그러니까 잡힌 들킨 자와 안 들킨 자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비자금 조성이 어느 나라든 다 가능한가? 이게 제대로 된 주식회사라면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거든요. 주주들이 가만 안 있는 주주들에게 이중장부를 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감사가 가만 있고 우선. 그럼요. 이게 가능한 거는 그만큼 오너가 자기 지분 이상으로 이렇게 전횡을 휘두르고 그것이 보장되는 어떤 경영 체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도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경영에 대한 어떤 내부 감시 사회 이사라는 것도 보면은 원래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은 오나 친구 데려다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있는 뭐 자기 불우이웃 친구들 다 동원해 가지고 아니 그게 불우이웃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안 불우이웃을 시켜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공직에 있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저도 명색이 장관 출신인데
어디 그 흔해 빠진 석자 교수 오라는 학교도 없고요. 뭐 어디 뭐로 이사라 오라는 병원도 없고요. 의료법인도 없고요.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사회이사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망봐주는 사람인데 그렇죠. 내부 고발 역할을 갖다가 하라는 게 원래 취지고 제대로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사회이사는 부당 내부 거래를 막고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일을 자체에서 바로잡으라는 뜻으로 사회이사를 그럼요. 의무화한 건데 이 사회이사를 딴짓하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지금. 묵인해주고 방패막이 해주고 안 오고 또는 망봐주는 네, 밖에서 누가 심지어 오나 망봐주고. 그래서 이렇게 민간부패가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보면. 그리고 이 민간부패가 공직부패하고 융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런 거죠. 통섭이네. 예, 이거 어떻게 막죠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뭐 절반의 그거로 통과됐습니다만 김영란법 같은 그런 법이 더 좀 보완이 돼가지고 엄격히 실행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어떤 수장들부터가 이런 좀 이렇게 이 청렴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신 그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런 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 밑에서는 내가 이렇게 처신들 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위에서부터 해내지 않으면 다 해먹는데 왜 나는 안 해? 예를 들면 국세청 같은 경우에 저는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국세청장 한 사람들이 다 감옥 갔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밑에서 사실은 일선 이제 세금 내는 사람들 상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위 공무원들인데 이런 공무원들이 어떻겠어요? 그 맨 위에서 먹고 있다는 얘기는 방대한 피라미드가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로 뭔가 작동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 그 민간부패, 공직부패는 물론이고 그 민간부패 없이는 공직부패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태리처럼 이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심한 나라들도 있고 독일처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게 적은 나라도 있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민주주의의 정도 아닌가요? 기업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정도. 쉽게 말하면은 권력의 쌍방향이라고 한다면 뭐 권력은 위에서는 행사하지만 아래에서 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못 저지르는데 지금 너무나 뻔뻔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냥 검찰이 딱 열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민간기업의 부패가 제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 국민성이 나빠 이러면 답이 없어요. 독일은 이 민간부패가 덜하고 공직부패도 훨씬 덜해요. 이게 서로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부추기는 거고. 독일을 예를 들면 대기업이 비자금 상장법인이 비자금 조성이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mitbestimmungsgesetz라고 해서 공동결정법이라고 있어서 기업의 이사회에 노사가 동수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 경영창가가 법률로 보장돼 있죠. 의사결정권은 이제 회사 쪽이 2배를 행사하기 때문에 표결하면 무조건 이 회사 쪽이 무조건 이겨요. 그러나 동수의 이사회 멤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노조 대표가 아니고 이제 베트립스라트라 해서 워커스 카운슬 그러니까 직원평의회 대표가 들어가서 그걸 다 보잖아요. 그럼 노조도 같이 공유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노사가 기업의 회계와 경영 정보에 대해서 같이 같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해서 빼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제도의 차이가 사람들의 행태의 차이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안 돼라든가 우리 국민은 국민성이 나빠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민간부패는 대부분 돈이 있는 곳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제도로서 규제를 하고 예방하는 어떤 그런 이제 케이스도 있고 또 미국처럼 그런 건 좀 약하지만은 사법 판결이 엄청나게 화이트 칼라 범죄에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는 이제 평생 기업을 못하도록 만들고 종신형 때려버리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뭐 정경련 회장들 역대 회장들이 다 이렇게 집행유예 받았지만 그게 미국 가가지고는 100억 이상 정신형. 그렇죠. 100억 이상 배임하고 횡령하면은 다시는 기업하고는 인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부분인데 사법적인 어마어마한 어떤 판결로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태리 같은 경우도 이태리는 워낙 이제 우리하고 정치 문화가 좀 비슷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좀 봐주는 식으로 급행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왔지만 그래도 마니폴리테입니까? 그 검사가 이제 부정부패 전쟁을 갖다가 선언하면서 상당한 또 효과를 봤다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대를 모았던
뭐 검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대개다 보면 어떻게 길게 가지는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쓰러져 버렸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부패 정도가 전 세계에서 뭐 40인이 50인이 하는 속에서 더 어떤 민주주의가 성장하거나 나라가 발전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국가청렴위원회가 있었는데 지지난 정부 때까지 그것도 지금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권익위원회 이름을 바꿨지만 사실은 이게 공수처가 돼야 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이 제대로 그때 한나라당 반대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패 척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보수냐? 그거는 보수도 아니지 않느냐? 부패지 그거는. 그건 부패지.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새누리당의 그 보수 정당이라고 자처하지만 보수의 함량이 한 3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딴 거라는 거죠. 무슨 반공이거나 부패거나. 그래서 이제 이거 마무리하면서요. 제 소감을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그 이완구 총리가 뭐 담화 발표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병증을 진단해서 이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는 어떤 원인이 이 병증을 만들어냈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원인 치료를 해야죠. 근치, 뿌리부터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부정부패와의 전쟁 이걸 보면 이미 드러난 증상을 들추어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판에서 고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외치고 이런 거지. 이 부패가 공직 부패 그리고 민간 부패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진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같은 게임을 계속 반복되는 게임을 선수 바꿔가면서 계속 하는 게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권 끝나고 나서 다음 정권 가면 여야 정권 교체가 되건 안 되건 박근혜 정권 내 있었던 공직 부패가 또 나올 거예요. 민간 부패가 또 나오고요. 이 짓을 지금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폰만 잡는다는 건 저는 좀 한심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수 나름이지. 김태촌이 폭력 주방 그런 어깨띠 메고 나서면은 그거 이상하잖아요. 착하게 살자 이런. 지금 나시티 입고 지금 이두박근혜 지금 착하게 살자 붙여갖고 지금 다니는 거 아니야. 네, 이완구 씨가 여기다 착하게 살자. 예.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결과가 뻔해요. 우리가 이 부패, 공직 부패와 민간 부패를 일종의 뿌리 깊은 사회적 현상으로 어떤 원인이 있는 사회 현상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원인 진단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도에 있으면 제도에, 행태에 있으면 행태에, 또는 제도 운영의 문제라면 운영의 문제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제 제도적인 해법은 이걸 내고 운영에 관해서는 이걸 내고 그다음에 사람의 문제도 일부 있는 거니까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국무총리가 나와서 담화문만 하고 뭐 검찰에 맡기기만 하면 부패가 근절되는 거예요? 네. 진짜 나는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예. 여기까지가 저희 소감인데요. 그냥 전임 대통령은 빼고 그 주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몇 건과 그다음에 이제 여당을 이제 단돌이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까지 말 잘 듣게 끌고 나가는데 필요한 엄포,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용 이 정도로 끝날 걸로 지금 예측하는 게 합리적인 예측인 것 같아요. 네. 예. 의사로 치면 돌팔이 의사가 무조건 메스들과 수술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떨어진 그 지지율을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기대감도 좀. 근데 안 올라가던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분이 하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상당히 뿌리 깊은 문제고 사실은 거기에 이 문제를 정말로 극복할 의사가 있다면 제대로 된 진단과 그렇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놔야 되고 제도적인 문제 아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독일 시국처럼 노사정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노조를 경영 참가를 시키게 되면 이제 투명해지는 부분. 아니면 미국처럼 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처럼 아예 그냥 경제 범죄를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정말 엄한 잣대를 들이대든지 이런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건전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행위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지율을 올리거나 그다음에 또 이른바 친이계한테 이렇게 겨냥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견제고 인류에다가 견제구를 던지는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는 한갓 정략적인 캠페인의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건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죠. 너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겸손해지셨어요. 강하게 주장하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음식을 먹을 땐 천연 재료를 찾고 세균을 걱정하는 당신. 입안에 들어가는 칫솔은 아무거나 쓰신다고요? 진짜 식용금이 첨가된 특수 이중 칫솔모로 잇몸을 보호하고 프라그와 치석 제거, 항균의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나노 금 칫솔은 어떨까요? 국내 생산으로 믿을 수 있어 써보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찾는다는 나노 금 칫솔. 지금 딴지마켓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나노 금 칫솔을 만나보세요. 아직도 2플러스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 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 행복만을 보았다. 한 사람 목숨의 가치는 대개 3만에서 4만 유로 사이. 나는 그 가치를 매기는 일을 했었다. 이미 나이가 든 목숨이면 3만에서 4만 유로. 만약 어린아이라면 2만에서 2만 5천 유로. 만약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한다면 10만 유로 추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얼마일까? 르 파리지앵 선정 2014 최고의 책 행복만을 보았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문학테라피. 노회찬의 증문즉답. 네, 오늘도 아주 골치 아픈 사연 하나 들어왔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은데 함께 들어보시고 또 해법을 함께 강구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따뜻한 봄날과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로 고생이 많으시죠? 증문즉답에서 꽉 막힌 가슴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네이버 정치 카페에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나라도 뒤숭숭하고 경기도 좋지 않아 여러 가지로 살기 팍팍한데 유일한 낙이었던 담배도 가격이 올라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금연 정책은 저를 더욱 화가 나게 만듭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방법이 너무도 강제적입니다. 저희 회사는 금연을 하지 않으면 진급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물론 금연 성공 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회사가 근로의 것을 강제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금연 정책은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강제적인 금연 정책이 옳은 것일까요? 만일 저와 같이 회사에서 금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노회찬 전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연 정책은 좋은 것이지만 강제적인 금연 정책은 옳은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누가 봐도 담배 더 피우겠다는데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건강을 위해서도 끊으라라고 주변에서 조언하실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히 담배 끊느냐 마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어찌 보면 좀 더 근본적인 우리 생활과 관련된, 직장 생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따져볼 필요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들의 이 질문을 갖다가 우리 회사도 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실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좀 언론을 갖다가 이렇게 뒤져봤더니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흡연자들에게 임원 승진, 해외 주재원 선발 이런 걸 못하도록 불이익을 준다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연 서약서를 받고 간부들은 매달 흡연 여부를 검사해야 된답니다. 이게 참 혈액 검사요? 예, 굉장히 이제 도핑 검사네 그냥. 예, 그 삼성전자가 사실은 2009년 구미 사업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4년 전에는 국내 8개 사업장 모두를 지금 금연 사업장으로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럼 회사 안에서 안 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퇴근한 후에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퇴근한 후에는 네. 담배 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성했던 이 DSR 타워라고 10만 명 이상 이제 그 거주하는 이 안산 쪽에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입주할 자격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회사 안에서 금연 공간에서 금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생활 공간에 갔을 때도 담배 피지 않을 것을 이렇게 강요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멋진 신세계네. 예. 동아제약도 그렇습니다. CJ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롯데, 금호아시아나, 대우, 조선해양 아마 우리 미취업자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좋은 직장으로 알려진 모든 곳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 카페는 진 교수 담배 피우지만 우리가 뭐 강제로 못 피우게 하지는 않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책이 더 효과가 있는가? 우리 정치 카페의 정책이 더 금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니 효과는 못 피우게 하는 게 더 효과는 있죠. 회사에서 진급도 안 시켜주고 뭐 해외 파견도 안 보내주고 뭐 집도 안 준다 이러면 그건 강제로 거의 끊는 거니까 효과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대우조선해양에 안 들어간 것은 좀 다행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금년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쓰면은 금년 장려금을 100만 원씩 줍니다. 그 대신 소변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흡연 여부를 이제 점검을 하는데 만일 흡연 적발 시에는 110만 원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담배 피운 사람만 물어내는 게 아니라 흡연자가 속한 팀 전체가 각각 110만 원씩 내야 돼요. 5호 담당자네가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중구 교수가 담배 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내야 돼. 우리도 11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이건 연좌제도 이런 연좌제가 사실은 아니 없는 자동차도 앞좌석에 안전띠를 안 매면 조수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 안 매면 그 사람이 과태료 내야지 왜 운전자한테 물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이제 강제적인 금연 정책을 피는 건 좋은데 금연을 장려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회사 바깥에서까지 흡연할 권리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위반이지.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굉장히 그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그 포스코의 정준양 회장. 예. 이분이 이제 좀 있으면 구속될 뿐. 예. 이제 현역 회장으로 계실 때 이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포스코 전체 이 빌딩을 갖다가 그린 빌딩으로 선포하고 흡연율 제로. 이래서 담배 피울 사람 나가라, 회사를 나가라 이렇게. 흡연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럼 흡연하는 사람은 구속도 안 되겠네. 불만 있으면 소송하라. 아니 담배 피우는 사람 구속 안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이분이 지금 흡연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흡연 못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렇게 강한 금연 정책을 이제 썼던 분 중에 이제 한 분인데. 난 거기 있을 때도 담배 가끔 피웠는데. 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교도관들 다치죠. 근데 이제 못 피게 하는데 피니까 더 좋더라고. 누가 줘서 핀 거지 뭐 내가 만들어 핀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담배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웬만하면 끊지 그래. 뭐가 좋은 거라고 싸워가면서 필려 그래라는 얘기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한 어떤 생각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이 문제가 이제 다른 문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걸 정당화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부당한 사유로 담배를 갖다 못 피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논란은 있지만은 대마초는 피는 게 불법입니다. 네, 불법이죠. 예, 근데 이 담배를 갖다가 그러면 못 피게 하는 것이 기본권에 대한 침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못 피게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지금. 금연 공간에서 금연이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피는 거는 불법이지만 그냥 담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일반인이 그냥 자유로운 공간에서 피는 것 자체를 또는 자기 집안에서 피는 것 자체를 갖다가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면서 조금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좀씩 하고 살잖아요. 다 바람직하지 않은 건 다 하지 말고 다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만 다 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지지 않겠어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기업이 왜 사생활에 간섭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노예니까.
자기들은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노동력을 산 관계잖아요. 그냥 노동력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관계에서 그 계약 관계만 있는 거지. 이 사람의 기업이 이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신체 검사까지 받는다는 건 이건 신체권의 문제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직무 자체가 담배를 피우면 곤란한. 근데 뭐 어떤 술, 와인 같은 걸 또 시험에서 이제 감배를 한다거나 특정한 자기 업무 자체 그리고 그 분진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생산에 이제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경우에 금지하는 거는 용인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노동조합 혹은 직원 대표와 합의해서 그런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합의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내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는 피지 말자 또 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주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용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승진이라거나 뭐 이런 특별한 임무를 갖다가 이게 맡기는 데 있어서 흡연 여부를 갖다가 감안해서 반영하는 것 역시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을 주는 것, 징계를 줄 때는 어떤 징계이든 그것은 징계란 거나 하나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평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수긍하는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장의 취향 때문에 오너의 취향 때문에 우리 회사는 목표 어떤 회사는요 그 회사로부터 반경 1km까지 못 피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담배 피우려면 이제 1km를 뛰어가서 한 대 피우고 다시 1km를 뛰어와야 되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어떤 뭔가 하면 우리가 직원들의 생활까지도 이렇게 지배하고 규제하려는 그러한 이제 사용자들의 어떤 그 하나의 이제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이렇게 부당한 어떤 그러면 지금 열거한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어떤 부당한 어떤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인이 이게 저항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솔직히 이거 저항하려면은 자기 그냥 잘릴 각오해야죠. 잘릴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담배 하나 때문에 그러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이 일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노동조합이라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준하는 그런 어떤 이 직원들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노동조합은커녕 그런 노동조합이 아닌 형태의 조직을 구태여 저는 만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노동조합 만들면 되는 일이지. 그런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사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결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아니요. 이거 법적으로 분명하게 이걸 노동청에다 문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실제로 싸우려고 하면 그래서 알아서 싸우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땐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자부터 만들어야 되는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근데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거죠. 뭐 노동조합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그게 안 된다면은 저는 언론이라거나 이런 데서 이런 개인적으로는 싸우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금연은 바람직하나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건 또 다른 어떤 이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기업들이 좀 자중할 수 있도록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은 특정 언론이 특정 그룹에서 발간될 때 수원에 있는 뭐 공장에서는 매달 그 신문을 집에서 구독하는지를 전체 사원들에게 생산직 전체 사원들에게 체크를 한 적도 있어요. 삼성에서 중앙일보를 체크를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직접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런 문제하고 담배를 갖다가 강제로 피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 교수 같으면 어떻게 사표 내는 거 아니야? 이 회사? 신체 검사까지 받으라고 하면 그건 그 회사는 그만둬야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회사에 그냥 밖에 나가서 피고 안 폈다고 하면 되지. 근데 또 하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직접 싸우는 방법도 있지만 사회적 여론에 호소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여론에 호소하고 또 가장 또 큰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비자 권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리 중에서 매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안 사주면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잖아요. 이 좌파들은 이게 문제라니까 진짜 이게 그걸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그 회사 이제 불매운동. 그러니까 예컨대 불매라든지 불매운동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예컨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불매하는 거야? 아니 이런 식으로 살면 참 고달퍼져요. 이게 사회에서 왕따되고. 아니 이런 문제는 근데
예컨대 신체 검사를 받게 한다. 예를 들어 소변 검사를 받게 한다. 이게 무슨 우리가 박태환입니까? 올림픽 나갑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되어 있는 관행이 문제인데 그 문제 제기를 힘 있는 노조가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기댈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여론이라거나 언론이나 또는 이런 걸 가지고 주로 대신 문제 제기를 해주는 시민단체라거나 그렇죠. 네, 그런 데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근데 거예요. 저 같으면 사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면 두 분 말씀이 맞는데 그냥 실용적으로 그냥 실사구시적으로 그냥 끊어라. 예, 끊으라가 아니고 담배는 못 끊는 거예요. 담배는 참는 거지. 담배는 그냥 이미 담배 맛을 본 사람들은 담배를 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담배를 피우냐 끊냐 자꾸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냥 참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경우에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신 분인지 가족 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7살 먹은 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요. 아빠 담배 냄새나. 담배 냄새나면 뽀뽀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딸이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딸한테 뽀뽀 한번 받으려고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참고 싶은? 이제 이렇게 정신승리법으로 그냥 회사에서 하는 거 옳지 않아. 옳지 않지만 이거 싸울 만한 가치가 없어. 나는 나의 에너지를 다른 데 더 좋은 데 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못 이기는 채 하고 참지 뭐 이 회사 퇴직할 때까지 잠시. 응?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아니 그게 뭐 그렇게들 하죠. 응? 그렇게들 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담배 나빠 피우면 누가 몰라. 그러니까 못 이기는 채 하고 에이 아니 꼭 더럽지만 내가 넓은 마음으로 그래 참아준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피곤해 인생이. 다른 것도 피곤한 거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누구나 아까 제가 전제했지만은 아마 들으면 바로 나올 답은 그 답이에요. 그거예요. 그 답인데. 의하겠노. 세상 내 맘대로 되나. 그냥 좀 더러보고 안 입고 와도 그냥 참아야지. 의하겠노. 그럼 더럽고 안 입고 온 세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담배 없는 세상은 좋아. 아니 뭐 담배 없는 세상도 좋지만 담배 핀다고 소변 검사 담배기 때문에 받는 우리가 세상은 나빠요. 담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스로 끊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쉽게 사실은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좋은 방법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이제 이게 담배가 아닌 또 다른 것일 다른 것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인권 유린이고 담배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왜 어떻게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권력을 갖냐만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세상 모든 일을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싸우려 그러면 고달퍼요. 그러니까. 네, 정문즉답. 다음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아리까리한 문제를 이렇게 자꾸 저희들끼리 막 싸우는 문제를 이렇게 많이 제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 재밌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부 방송 마치기 전에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 두 번째 영화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또 영화야? 요즘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이래? 영화 우리 학교.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조선학교 제1동포 아이들의 삶을 잔잔하게 담아냈던 우리 학교의 김명준 감독의 새 영화 그라운드 이방인입니다. 프로야구 탄생 이전에 고교야구 전성기 시절 추억 속의 스타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네이버 정치 카페로요 29일까지 예매권 신청해 주신 청취자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이게 다큐예요? 다큐입니까? 야 재밌겠다 이거. 네. 그래서 그 10분을 추첨해서 그 한 분당 2매씩 그러니까 손잡고 오시라고 예매권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도 해도 돼? 네, 하십시오. 당첨될 확률은 별로 없죠. 아니 어떻게 좀 잘 좀 말해가지고 민간 부패 한번 해보자고. 이게 부패 싸기야.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 시장 권력이 그렇지. 이런 건 제도로 막아야 돼. 경찰관 입회시켜서 추첨해야 돼. 예,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